어머님, 노인들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어차피 소화만 안 돼요. 한 달 용돈 5천 원이면 충분해. 노인네가 돈 쓰릴 데가 뭐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수저를 놓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제가 고작 용돈 5천 원짜리 존재로 전락한 거였지요. 어머니 통장에 연금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가 관리해드리는데 뭐가 더 필요하세요? 며느리는 비아냥거리듯 말을 이었어요. 옆에서 밥을 먹던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더군요. 뜨거운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제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거든요. 그 돈이 어머니 것인가요? 다 아버님이 벌어놓은 거잖아요. 이제 좀 현실을 아셔야죠. 그때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도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복수라는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을 거예요. 제 남편이 남긴 비밀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끝까지 보시면 진짜 사이다가 터집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노인들은 조금만 먹어야죠. 어머니, 그만 드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막 든 밥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지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반찬 접시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아직 먹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부부가 우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엄마, 그만 좀 해. 아들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말은 며느리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며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도 좀 아시죠? 요즘 병원비며 약값이며 얼마나 많이 드는데 건강관리 좀 하셔야죠.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던 말을 이었습니다. 젓가락을 탁탁 내려놓는 소리가 귓가에 모처럼 박혔어요. 뜨거운 된장찌개 김이 올라오는데도 제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요. 내가 병원비 달라고 했어. 내 연금으로. 그 연금이요? 어머니, 연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 집 관리비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아들 키우고 손주 봐주고 제가 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건 뭐였을까요? 그래도 내가 이 집 어른인데. 어른, 어머니가 무슨 어른이세요? 돈 버는 사람이 어른이죠.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일어서더군요. 그 시선이 저를 향했다가 며느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밥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무릎 위에 올려놨지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오늘부터 어머니, 식사는 따로 차려드릴게요. 우리랑 같이 드시면 음식도 남고 낭비잖아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더군요. 손자도 할머니를 외면한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선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어머니, 전기요금 아껴야죠. 낮에 집에 혼자 계시면서 뭘 그렇게 켜놓으세요?
며느리가 거실 불을 끄면서 말했습니다. 한여름 땡볕에도 에어컨은 꿈도 못 꾸게 됐지요. 겨울엔 내복을 3겹씩 입고 떨면서 지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늘 불평이었습니다. 보험료도 이제 그만 내시죠. 어머니 나이에 무슨 보험이 필요해요. 그건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아프면 그냥 참으시면 되잖아요. 옛날 분들은 다 그러고 사셨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연금 통장도 며느리가 관리했고 카드도 빼앗긴 지 오래였지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신다고요? 택시 타지 마시고 버스 타세요. 돈이 아까워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버스를 타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택시비도 아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찬밥에 김치만 놓인 제 밥상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가족은 따뜻한 국에 반찬이 가득한데 저만 따로 구석에서 먹어야 했어요. 손자가 가끔 할머니를 쳐다보다가도 엄마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오래된 서랍장 깊숙이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지요. 먼지를 털어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당신은 평생 남 주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아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나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인생은 없었잖아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지요.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게 있어요. 변호사 김 선생님께 부탁해뒀으니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때가 오거든 꼭 찾아가 보세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품에 안았어요. 남편이 마치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저도 제 삶을 지켜보겠습니다. 창밖에선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뜨거운 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아닌 제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였지요. 그날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 말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김 변호사님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오시더군요. 며느리와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왔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고인의 유언 집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언이요?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어요. 설마 어머니한테 뭘 더 주라는 건 아니겠죠? 이미 다 정리됐잖아요. 변호사님이 봉인된 문서를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펼치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고인께서는 2년 전 공증을 받으신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절 위해 뭔가를 준비해뒀다는 게 실감났지요.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 부동산 및 예금, 유가증권 일체를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한다. 그 외 상속권자의 권리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도 제 이름인데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명예 넘겨주셨잖아요. 변호사님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명예 이전은 무효입니다. 고인의 유언 공증 조항 제3항에 따라 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재산 처분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예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담담하게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더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별도 계좌에 15억을 예치해 두셨고, 이 역시 배우자 단독 상속입니다.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무시하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이었지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 아버지가 날 위해 준비한 거란다.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말이야.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용돈 5,000원 주면서 고생했다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장이 찍힌 서류를 건네주시더군요. 환수 절차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며느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원상복구될 예정입니다. 며느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소. 그 말이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그날 식당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지요. 용돈 5,000원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SNS에 퍼져나간 영상이었어요. 이제 말 대신 증거가 말할 차례네요. 제가 담담히 말하자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엔 온갖 욕설이 가득했지요. 이웃들도 다 수군거리고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거죠. 내가 뭘 했다는 거니?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남이 찍은 것뿐이잖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지요.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요. 오후가 되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자료, 소송 판결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 함께 갔지요.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건 너무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노인 학대, 재산 갈취, 인격 모독.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지요.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에서 이미지 때문에 당분간 휴직하래요. 아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외면했던 대가가 돌아온 거였지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그만. 제발 그만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아냥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얼굴만 남았어요. 너희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어. 나가.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 드디어 말할 차례가 온 거였어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손자는 울먹이고 있었지요. 웃으며 저를 무시하던 그 얼굴들이 전부 굳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판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빗방울 소리 사이로 며느리의 울먹이는 숨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구한다는 거니?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며느리가 고개를 바닥에 대며 울었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사는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신지. 너희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 돈 때문에 가족도, 명예도, 직장도 다 잃었잖아. 그게 너희가 배운 대가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손주가 나타났어요. 아이는 울고 있는 부모를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할머니, 손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지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말이지요. 너희 집은 이미 정리됐어.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 제 말에 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손주 학비는 내가 책임질게.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지.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이 아이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게 너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야. 그날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집을 나가는 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지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 뭔지. 늦었지만 다행이네.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들이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텅 빈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지요. 법은 결국 약자의 편이더군요. 그리고 정의는 늦게라도 찾아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손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제 마음도 비로소 평안을 찾았지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결국 진심이 이겼네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거실엔 평화가 가득했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당신이 떠난 지 3년,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 표정이었지요. 이제야 당신이 왜 그런 준비를 해두셨는지 알겠어요. 날 지켜주려고 했던 거였죠. 문패를 교체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새로운 이름표를 다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개 어머니가 아닌 제 이름이 적힌 문패였지요. 박정숙. 이제 제 이름으로 삽니다. 스스로에게 선언하듯 말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당당하게 내건 거였습니다.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그래, 우리 강아지가 대견하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아들 내외와는 멀어졌지만 손주와의 인연은 이어가고 있었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명의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편안히 사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권리를 찾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정원에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러게요.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이제 좋은 날만 남았을 거예요. 이웃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세월이 떠올랐거든요. 저녁이 되자 혼자 차린 밥상에 앉았어요. 이제는 찬밥이 아닌 따뜻한 국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차렸지요. 맛있게 먹자, 정수가. 스스로에게 말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이렇게 달콤한 줄 처음 알았어요. 진심은 늦어도 반드시 돌아오더군요. 남편이 남긴 사랑도, 제가 지킨 자존심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제 삶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처럼 차가웠던 집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지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본 영상은 세윤극장의 창작 드라마입니다. 모든 인물, 단체, 기관명은 허구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 법률, 경제 요소는 서사 전개의 일부로 실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